중국은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요 애국주의 교육운동이라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해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더 이상 사회주의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국민이랑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 내가 공산당을 지지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또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불평등이 거의 라틴 아메리카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는 더 이상 사회주의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산당 일당 체제를 정당화할 것인가? 민족주의다. 이걸 갖고서 90년대 중반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작해요. 너 우리나라 잘 살길 바라지? 다시 굴욕 당할래 너? 너 당할래?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굴 따라야 돼? 공산당을 따라.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에 대해서 어디서도 아마 듣지 못하셨을 이야기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남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들이 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몰라기도 했겠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이제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그 언론이 제대로 잘 보도를 한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신문이나 방송은 예를 들어서 아침이나 저녁 때 잠깐 들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너무 진지한 얘기, 깊은 얘기 이런 거 하면 네. 채널 돌아가죠. 네. 그리고 아마 저 교수님처럼 혹은 뭐 제도 연구하는 분들처럼 그 중국을 이해하는 그 언론인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조금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난 5강 그리고 6강에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공산당이 어떻게 이제 국가와 네. 사회와 국민을 중국식으로는 영도한다. 이제 제식으로는 통제한다. 시작했죠. 그래서 네. 인사 통제 받고 조직 통제를 받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사람들의 생각을 빚어내는 그런 활동.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정치 사상 공작, 줄여서는 정치 공작, 사상 공작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정치 공작한다라는 뜻은 국민의 생각을 내 뜻에 맞춰서 만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또 선전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저 제식으로 표현하면 사상 통제입니다. 사상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예, 바로 이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2000년대 이전까지는 네. 그 공산당의 활동 중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던 게 조직과 인사였다라면 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사상 쪽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과 다른 인터넷 매체, 네. 그다음에 소셜 매체가 발달하면서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14억 인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데 그걸 또 해야 공산당 영도 체제가 유지되니까 대신 그거를 네. 총칼로 할 수는 없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정프로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마오쩌둥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정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통제한다라는 게 네. 어떤 방식이 있는가 네. 내지는 파워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크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나눕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드 파워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먹고 사는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 그게 이제 경제력, 경제 통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돈으로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거로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동원해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력 통제, 군사력 통제. 근데 이거는 낮은 수준의 통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제가 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또 내가 쓰는 용어를 쓰게 만들고 내가 배우는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상대방 사이에 같게 만드는 거. 그렇게 믿게 만들고. 묻게 만들고 따라하고. 네.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전문 용어로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스스로 이게 옳다고 믿는 수준까지 가야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대의 통제는 네. 소프트 파워 통제입니다. 그걸 다른 학자들은 이제 매력이라도 번역하기도 해요. 매력이요? 예. 예를 들어서 네.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네. 그 좀 이야기할 때 주로 화제로 삼고 그러니까 심심풀이를 할 때 너 네. 무슨 영화 봤어? 할 때 그 영화가 어느 나라 영화인가? 노래 좀 해. 그러면 그 노래가 어느 나라 노래인지. 네네네. 그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학술적이고 좀 교양 있는 얘기 하는 거 하면 자기도 모르는 척 영어 쓰는 척하고 이제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예. 예를 들어 금융 쪽도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면 뭘 뜻하는 거겠어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금융제도죠. 그다음에 사회과학 학문의 표준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네. 경제력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밑바탕이고요. 네네. 진짜 지배하는 거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게 바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사상 통제예요. 네. 바로 이제 이게 그래서 마오쩌둥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공산당은 두 가지 자루, 빗자루 할 때 그 자루입니다. 네. 두 가지 자루로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유지한다. 그럼 그 두 가지 자루가 뭐냐? 네. 왼쪽에 있는 게 총자루.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장깐즈라 그래요. 총자루. 네. 네. 즉 무력. 또 하나는 비깐즈 붓자루. 붓자루와 네. 총자루. 네, 두 개로 권력을 잡았고 두 개로 권력을 유지한다. 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학 용어로 표현하면 앞에 거는 하드 파워고 뒤에 건 소프트 파워예요. 네, 이게 네, 진리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사실은 무력 통제, 경제 통제를 제가 이제 5가지 기둥 중에서 맨 뒤로 뺀 이유가 네. 그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그거로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로 통제하는 게 뭐냐? 사상 통제라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사상 통제는 이게 중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사상 통제는 모든 공작의 모든 업무의 생명선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당 내 지위도 그 2000년대 이전까지는요. 공산당 조직부장이 네. 공산당 선전부장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선전부장. 이 선전계통이라는 게 사상 통제를 네. 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방송, 언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정신과 관련된 건 다 중국에서는 선전이라고 그러고 선전계통이라고 부르고요. 그거의 업무를 맡는 걸 이제 사상 통제.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저는 이제 편의상 네. 이게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눠요. 네. 그 3가지 부류로 나누는 게 우선 그 대상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인사통제에서 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간부의 개념과 공무원의 개념 이제 조금은 아실 거예요. 네네. 다른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층은 네. 바로 영도 간부다. 영도 간부. 왜? 그래서 약 70만 명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중국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최고의 통치 엘리트라면 70만 명이다. 만약 군에 있는 고급 간부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네. 그러니까 이 70만 명은 그 사상 통제의 목적이 뭐냐? 중국을 움직이는 즉 공산당 영도 체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 세력이죠. 끌어가는 네.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영도 능력 통치 능력을 높이는 것. 요 70만 명에 대한 목표는 그거예요. 요게 일단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산당 영도 체제를 꾸려가지 못하려면 네. 공산당 일당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는 사상 통제의 목표는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일반 당원들 약 1억 네. 네. 9,600만 명. 이 사람들의 사상 그 공산당원들에 대한 사상 통제의 목적은 뭐냐? 공산당의 강령을 이해하고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이해하고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일터 있죠. 여기에서 그걸 선전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해서 공산당 영도 체제를 뒤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 네. 여기에 이제 기본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중요한 게 국민이 있잖아요. 네. 정확히 14억 1천만 명. 네. 보통 14억이라고 그러는데 14억 인구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맨날 공산당 반대하는 시위나 하고 이건 안 네. 되는 거죠. 총칼로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오쩌둥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네. 개혁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총칼로 통치하면 다 도망가는데요. 다른 나라 다 이민 가버리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공산당 영도 체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로 국민교육 운동이고요. 국민교육 운동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냥 3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의 목적은 뭐냐. 네. 사상통 첫째 애국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두 번째 애족 중화민족 민족을 사랑하게 만드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애당 공산당을 사랑하게 만드는. 근데 그 논리가요. 네. 3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국가를 사랑하는 거 이건 쉽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국가를 사랑하라. 그럼 이제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죠. 그게 바로 중국 민족, 한족과 소수민족 합친 중화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고 중국 민족을 사랑한다라면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공산당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통제의 목적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 간부 그리고 이제 국민. 그렇죠. 이렇게 3계층으로 나눠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걸 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중국은 최소한 개혁기에는 더 이상 총칼로 억압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다 도망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그 1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그래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 사례가 있어요? 중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자, 그래서 먼저 자, 영도 간부들에 대한 사상 통제. 네. 중국말로는 사상 공작이에요. 정치 공작.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같이 정프로님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중국의 공산당에서 가장 끈 꼭대기에 물론 총서기가 있죠. 근데 총서기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7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 중앙, 네. 당 중앙으로 정치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도는. 네. 예. 그리고 그게 이전에는 25명이었는데 지금 24명이죠. 요번에 20차 당대회 이후에 네. 24명으로 줄어서 아 어쨌든 24, 25 네. 이 사람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핵심.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국 상무위 7명뿐만 아니라 지방 대표도 7명,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그다음에 중경시, 직하시거든요. 네. 거기 당서기는 다 정치국원. 그다음에 광동성당 이렇게 지방도 들어가 있고 군도 2명 들어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정치국 집단 학습이라는 거예요. 정치국 집단 학습 예, 이게 유명해요 무슨 이게. 뜻이냐?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거든요. 네. 회의를 할 때 회의 전에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아.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인데요. 네. 2002년서부터 2021년 1월까지 이제 공개된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8번 정도 집단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국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 1년에 12번을 열리죠. 네. 12번 열리는 중에서 8번 정도를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뭐 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바로 설명해 드리려고. 예.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면 예.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삼성그룹에서 하는 사장단 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그래서 보통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는 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러서 특강을 들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예요. 요새 잘 나가는 A급 강사냐 누구나라 알아보려면 삼상 그런 얘기 사전단 있었죠. 네. 아실 거예요. 네. 특강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아, 돈도 두둑히 줍니다. 네. 그리고 아침 7시에요. 특강을. 네. 그래서 7시에서 7시 8시까지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회의하고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 나가는 A급 강사다 그러면 네, 거기서 한 분 네, 정도 네. 하고 그리고 그걸 아시겠지만 또 출판사에서 묶어서 책으로 내고 네. 이런 거 있죠. 그거랑 가장 유사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중국은 94년부터 시작했어요. 94년부터 시작해갖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주제와 강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제와 강사는 누가 선정하느냐면 그 공산당 중앙 그 정책실이라고 있어요. 네. 그말 그대로 싱크탱크죠. 이제 거기서 총석이랑 상의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걸 하느냐. 가장 중요한 주제. 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세계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컴퓨터 기술, 아직 반도체 기술 어떻게 발전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주제와 강사를 선정합니다. 근데 시진핑 시대에는 거의 시진핑 본인이 결정한대요. 주제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준비가 들어가는 거죠. 강의 준비. 그럼 이제 그 강사와 네. 그 강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갖고요.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반복 검토하고 네. 이렇게 해서 3개월이 걸립니다. 아, 준비하는데 네, 준비가 3개월. 한 강의 준비하는데 3개월. 네, 3개월 걸려요. 그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예행 연습. 보통 2번에서 3번. 그러니까 다 정치국원들 모인 자리처럼 가상해서 2번에서 3번.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습 시간이 2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2시간인데 보통 한 주제를 한 명을 안 시켜요. 2명을 발표를 시킵니다. 왜? 한 명을 시키면 그 사람이 쏠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두 사람이 40분씩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라는 게 대개 미리 작성한 3개월 동안 만든 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네, 네.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정치국원들은 그 전에 학습 자료를 다 사전에 배포를 하죠. 학습하고 들어옵니다. 네.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40분씩 2번 발표하고 나면 80분이 시간이 가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Q&A를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거고 마지막에 총석이가 정리하는 이런 식의 학습을 지난 20년 동안 평균 1년에 8번 이상씩 했다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바쁜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첫째 이걸 통해서 중국을 통치하는 24, 25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네.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그 현안에서 이슈가 쟁점은 뭐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있죠. 네. 정책을 결정하고 이럴 때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주제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중앙 정책실에서 초안을 마련해 오면 그 중에 선택한다라는 거죠. 본인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통해서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아예 일주일 모여서 합숙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그게 언제냐? 25명, 24명이? 예. 그게 언제냐? 메이따이호 회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문진항에서. 아, 그 한번 예전에 저 외신에서 네, 한번 보신 적 본 있죠. 것 같아요. 예. 그 메이따이호 회의라는 게 뭐냐면 예. 메이따이호라는 데가 북경에서 그 차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는 휴양지예요. 네, 네. 그 여름 보통 언제 하냐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가장 더울 때 있죠. 이 정치구원들 네. 그다음에 정치 원로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회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냥 현안에 대해서. 전체 현안에 예, 대해서. 현안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있잖아요. 중국의 정치국원들이 내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언론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 그 회의할 때예요? 예, 회의할 때요. 딱 블락시켜 놓고 어. 다 모여갖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격이 없이 호심탄회하게 넥타이 풀고 야, 그렇게 해서 거기 한번 경비 난리 나겠네 그때는. 아 근데 거기는 그 중국의 영도 간부 휴양지입니다. 베이따이호 워낙 옛날에 독일 조개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독일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바닷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핑 데 있잖아요. 네. 그 여름에는 거기서 한 보름씩 가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청남대라고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 옛날 휴양지. 대청댐 쪽에. 예, 그 네. 충청도. 네. 예, 그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학습합니다. 진짜 학습회 아니면 좀 놀아요. 논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쉬는 거죠. 그 뭐 살인적인 일정이잖아요. 우리 정프로도 하루 종일 살인적인 일정인데 네. 이 사람들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네. 국가급 지도자니까 네. 14억을 그러면서 반은 휴식이고 반은 토론입니다. 회의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지도자들이 이 정도면 네. 그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앙위원급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현재 205명이거든요. 네. 이 중앙위원급 그러니까 장관급 중에서도 현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방 지도자 중에서는 62명이 중앙위원이거든요. 정위원인데 예를 들어 당서기, 네. 성의 당서기, 그다음에 성장들 이런 사람 62명이 되죠. 성이 31개니까 네. 곱하기 거기다가 국무원 장관들, 그다음에 공산당의 그 주요 조직부 선전부 부장들 등등 이렇게 하면 한 200여 명이 되거든요. 네. 또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모여가 공부하는 때가 있어요. 주제는 아까 그 정치국원들이 했던 거 그걸로 아니죠. 또 다른 또 거예요. 다른 걸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네. 주요 영두 간부 중국말로는 쪼안티 회의, 우리말로 하면 워크숍이에요. 그걸 언제 하느냐? 설날. 중국말로는 춘절이라고 그러죠. 아 지금 이제 예, 곧 시작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중국을 통치하는 이제 바로 정치국원급 바로 밑에 있는 중앙위원급 200여 명이 중앙당교에서 모여서 합니다. 네. 공산당 학교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딱 모여갖고 진짜 밤낮으로 회의만 합니다. 그때 발표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건 네. 누가 담당자예요? 총리죠. 총리가 담당자입니다. 총리가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국내 정치 정세, 세계 정세 네. 여기에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총서기가 나서서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현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런 거 있죠. 이건 담당 장관들. 200명 안에는 여성 비율이 거의 없죠. 아닙니다. 여성이 그 많지는 않은데 네. 예, 있습니다. 10% 정도. 10% 정도 예, 있어요. 예, 소수인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중앙위원들 중에서도 주요 보직자들, 주요 영도 간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공부를 해서 네.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분임 토의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생각을 맞추고 네.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영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정치국원급도 이 정도, 중앙위원급도 이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1년 내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영동포구라고 그랬죠. 영동포구. 네. 중국식으로 하면 영동포구 공산당 위원이 있죠. 여기서 1년 동안 이런 그 사상학습 계획을 작성해서요. 그거를 서울시
공산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거기서 그걸 승인하고 또 나중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영도 간부들이 1년 내내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책 방향을 통일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이게 성인 돼서 사실 공부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한국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고위 네. 관료들 네. 공부할 시간 없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프로님도 뭐 1년에 책 한 권 제대로 읽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게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신 건데요. 못하게. 근데 중국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성장 있죠. 당서기급. 이런 사람들도 네. 1년에 최소한 2차례 이상 그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이거는 당원의 기본. 그다음에 우리랑 달리 우리는 네. 뭐예요? 뭐 어디 무슨 장관이다 이러면 주로 남이 써준 거 가서 대독하죠. 읽는 거죠. 그냥 배달만 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중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자기 밑에 참모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요 영도 간부 워크숍에서는 네. 총석이는 경제사회 문제.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경제학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북경대학교. 시진핑 총석이는 청와대학교 법학박사 정치학 전공이고. 아니 뭐 어쨌든 시스템을 그렇게는 이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냐는 갑니다. 게 좀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996년서부터 그때 이제 네. 박사학위 논문 준비할 때부터 2010년까지 거의 17년에 걸쳐서 100여의 100번이 넘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인터뷰라는 게 학자를 만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학자는 잘 몰라요. 교수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인터뷰했다라는 것은 중앙의 그 의회 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 네, 국장급 네, 이상들. 네. 그다음에 저 천진시, 상해시, 그다음에 광동성, 심천시 이런 데에는 국장급 이상 관료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저기도 한 적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천안시급 되는 거기 국장급들 받는 느낌이 뭐냐? 대단히 유식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개 인터뷰를 잘 안 만나주는데 네네. 이제 어렵게 이제 인터뷰 이렇게 성사되면 보통 이제 3개월 전부터 인터뷰 정하고 이러면 그 내라고 해. 뭐 설문 맞아 인터뷰할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거 내라고 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딱 가보면요 그 사람 앞에 내 자료가 다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천안시에 있는 한 무슨 교육국 국장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느냐.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젖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어떤 공화당 내에서는 어떤 후보가 유력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후보가 유력하고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에 지금 맞서서 공화당에서 하는데 괜찮을 것 같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경험이 아니라요. 네. 거의 뭐 100 몇십 차례 그런 그러니까 경험. 고위 간부들 만나보실 때마다 받는 느낌이 진짜 그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유식해요. 상당히 유식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느냐? 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은 쫓겨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영도 간부와 그 밑에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한 공부. 자, 그러면 일반 당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당원 중에서 뭐 간부 당원들은 우리 인사통제 때 제가 당교와 간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는 유일한 학습형 정당은 중국이다. 공산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일반 당원들도 역시 합니다.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집단학습을 하는데 네. 그거 말고 또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하려는 게 바로 이제 정풍운동 기간에 하는 공산당원들 학습을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풍운동? 예, 좀 말이 좀 어렵죠. 뭐죠? 예, 여기서 무슨 정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중국식으로 하면 공작 작풍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업 태도, 활동 자세, 사업 태도? 업무 태도, 네. 활동 자세. 예를 들어서 정프로가 네. 여기서 어떻게 MC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네. 이런 거를 태도, 업무 태도, 자세 이거를 작풍이라고 불러요. 작풍? 예, 그 중국 말인데 쪼펑 그런데 북한에서도 쓰는 사회주의 용어예요. 그래요? 예, 작풍. 네.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업무 태도, 태도. 자세. 음. 그거를 정리라는 건 바로 한다. 네.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주 열리냐면요. 시진핑 시기를 예를 들자면 네. 2012년 집권에서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대규모 정풍 운동이 있었어요. 공산당 자체 정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공산당 자체 정화 운동.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대대적인 모든 당 조직과 모든 당원이 필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거 하면 1년 6개월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진행이 1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내 하는 거니까.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산당은 못 하겠죠.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아니 거긴 바른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죠. 하는 우리는 이제 뭐가 옳은지를 사실 모르니까 그냥. 네. 근데 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걸 안 하면 공산당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네.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네네네. 이게 후진타오 때 했던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자료가 많아갖고 제가 사례를 드는 건데 그때 했던 이제 정부운동이 2005년에서 6년 동안 있었던 정부운동 이름이 선진성 교육활동이라는 거예요. 즉 공산당 조직과 공산당원은 늘 선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선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운동을 벌였는데 네. 이것을 한 배경은 뭐냐. 공산당도 그렇고요. 수시로 설문조사도 하고요. 수시로 당원조사를 해요. 이때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공산당 이 당시 당원이 한 8천만 명 정도 됐는데 네. 그중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어떤 당성도 떨어지고 네. 당성이라는 중앙에 대한 복종이나 규율 지키는 것도 떨어지고 네.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벌인 건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정풍운동은요 공식처럼 거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맨 먼저 뭘 하느냐. 네. 1단계로 학습을 해요. 네. 보통 한 3, 4개월 학습을 하고요. 2단계로 뭘 하냐. 학습한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당원들은 자기 검토서를 작성해요. 일종의 자기 비판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 갖고서 당 지부 모임, 예를 들어 3% 당 지부 모임 네네.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하고 비판하고 토론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계획서를 내고 집행해요. 이게 이제 정풍운동의 기본 순서고요. 이거는 처음 만들어진 게 1945년인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1년 6개월이라는 게 왜 걸리냐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중앙과 성급 이걸 6개월 합니다. 그다음에 시급과 현급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기층. 기층은 이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있죠. 이렇게 6개월씩 합니다. 자, 이걸 그럼 이때 공산당원들이 무슨 학습을 하느냐. 네. 가장 첫 번째 할 때 맨 먼저가 이제 학습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정풍운동에 대비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선진성 교육활동인데 이거에 대비해서 학습 자료를 중앙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전 당원한테 다 배표해서 이 당시까지 40시간 이상 집중학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학습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네. 같이 모여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해도 이거 며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5일을 해야 5일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2,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끼리 농담하듯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게 하면 내려와요. 위에서 감독관이 파견이 돼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시간 동안 학습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학습한 내용에 근거해서 네. 자기 검토서를 쓰는 거예요. 자기 검토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자기가 공산당원으로 뭘 했나. 근데 그 쓸 때 네. 그냥 쓰면 안 되고 네. 지침을 내려줘요. 그때 2005년에서 2006년 했던 선진성 교육활동에서 두 가지 지침이었는데 하나가 뭐냐. 2개의 필수. 양거 삐우. 2개의 필수라는 첫 번째 지침. 이건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가지 네. 필수가 뭐냐. 이게 이제 자기의 평가라는 잣대를 내준 거예요. 기준을. 첫 번째. 간부와 당원은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무례하고 오만불선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필수. 네. 두 번째. 간부와 당원은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뻔한데 네. 우리 잊고 살잖아요. 아, 그다음에 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평가할 내용을 또 줘야죠. 네. 그게 8가지의 견지. 8가지를 지켜야 된다. 네. 이게 평가 내용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냐? 민주 집중제를 지켰는가? 즉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로 혼자 독단적으로 했는가? 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뜻을 모았는가? 이게 민주 집중제. 그다음에 청렴. 얼마나 사리사욕을 안 하고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걸 얼마나 했는가? 이 청렴에 대한 평가 내용 8개 중에 들어가는 게. 네. 그다음에 당 규율, 중앙의 지시, 공산당 당장이 규정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다음에 건전한 생활, 얼마나 향락 투표적인 생활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걸 자기가 비판을 해본다고요? 아 이걸 점검하는 내용 8가지예요. 이거 자기가 점검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자기 검토서 쓸 때 지 생각대로 쓰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정프로가 자기 검토서 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촬영하는 PD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다른 직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네. 이걸 다 검토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 수필쓰지 쓰는 게 아니라 예. 이런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 2년 동안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야. 이렇게 해서 자기 검토서를 작성을 해서 네네. 이걸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부운동을 할 때 중앙에서 모범 예문을 또 내려보내줍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주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일에 중국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근데 아닌가? 중국이 아니라 공산당. 그냥 공산당은. 예. 이게 바로 공산당이 자기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모범 예문을 제시해 줘요. 네. 그럼 그 모범 예문에 보면 서문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문은 어떻게 써야 결론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네. 위에 정책이 있다라면 우린 대책이 있다. 쌍요 정처, 샤요 뚜이처. 그게 뭐냐? 네. 역시 대필이 또 성행합니다. 그래요? 자기 그럴 검토서를 것 같아. 대신 써주는 대신 걸리면 이건 제명이에요. 이거 대필한 거 걸리면 네. 그래갖고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3% 네. 이런데 어떤 게 있느냐 컴퓨터로 작성을 못하게 해요. 손으로 써요? 예. 손으로 직접 쓰라는 거. 아,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성한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표절기로 돌려요. 비슷하게 쓴 게 있나 없나. 뭐 80% 이상 비슷하면 이건 이제 표절이다 이런 네, 식으로. 표절인 거지. 80%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네. 학생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도 네. 논문 심사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표절 프로그램에 돌려야 돼요.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 표절로 돌려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검토서를 써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 계속 조직 생활이 민지 생활이 예리게 했었는데 그 모임을 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거를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크게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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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첫째,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거 할 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검토서는 자기가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써야 돼요. 주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거는 평생 기록으로 남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로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공산당 중앙은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 당위원회도 네. 했죠. 그럼 여기서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네. 이게 조난 자료로 다 보관해서 나중에 인사 평가하고 사람 선발할 때 있잖아요.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교수님만 연구하신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많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예. 야, 중국의 정치 시스템, 뭐 예. 통제 시스템. 저만큼 상세한 사람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뭐라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안 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공산당 영도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집단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고 권력만 집중돼 있겠어요? 돈도 집중돼 있고 사람도 집중돼 있고 네. 이런 식의 자기정화 운동을 끊임없이 안 하면 부패하고 썩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긴 하겠네요. 감독 기제입니다. 일종의 당원을 감독하는 기제예요. 워낙 집중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감시하기 위해서. 예.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1949년이나 지금까지 이거는 소련에도 없는 제도예요. 네, 네. 이건 중국만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걸 본받은 게 북한과 베트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무슨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사상 활동 이런 식의 정풍 운동은 공산당이 창조해낸 공산당만의 그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에 한 번씩 이 8천만 명, 9천만 명이라는 당원이 있잖아요. 중앙에서 내리는 지침에 입각해서 그래서 다른 걸 다 잊어먹어도 네. 당 간부로서 당원으로서 무슨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2가지 자세 견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 즉 겸손하고 신중하고 오만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져야 된다. 반드시. 네. 이 2가지를 갖고 그걸 갖고 자기 2년 동안 한번 평가를 해보는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동시에 이 결과는 되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 당원들은 다 제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만 명에다 많이 할 때는 30만 명, 40만 명이 제명이 돼요. 이거 정풍할 때. 그럼요. 그리고 정풍운동은 특징이 뭐냐. 반부패 운동을 같이 합니다. 보기 싫은 애 저 잘라내려는 요식행위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네. 이게 위에서 누굴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조직과 전 당원이 다 하다 보니까 반부패 운동을 같이 정제해요. 반부패 운동이 또 특징이 뭐냐면 네. 그 부패 신고 전화, 핫라인, 인터넷 신고 다 해놔요. 여기저기서 막 찌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무정.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활동 이런 걸 점검하고 네. 외부적으로는 제보를 받아갖고 부패한 간부들 솎아내고 이렇게 해서 작게는 몇만 명, 많이 할 때는 40만 명씩 제명이 당하고 구속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네. 공산당의 생존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은 전 대체로 이제 실패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치열하게 막 자기를 검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매우 좀 인간 본성과 좀 반하는 일은 아닌가. 바로 반하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 왜 사회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네. 사회주의 중에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계획 경제를 위하면 계획을 하려면 그 소유를 집단화해야죠. 네. 그래서 국유제. 네. 그래서 계획 경제와 국유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실패했느냐? 지금 우리 정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죠. 네. 왜? 인간 본성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이 재미난 사람인데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쓴 사람 아시죠? 네네네네.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원리를 네. 최초로 집대성해 놓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윤리학자이면서 동시에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자인데 네. 윤리학자로서 이 사람 평생 뭐랑 싸우는지 아세요? 도덕? 네,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할 것인가. 네네네.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근데 경제학자로서는 어떻게 뭐로 했느냐? 결국 죽어도 안 되는 게 이거다. 인간의 이기심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경제 운영을 만들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의 아담 스미스와 윤리학자로서의 아담 스미스 완전히 정반대 일을 평생을 한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 똑같은 주제가 그 두 사람이. 근데 바로 정프로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에 출발한 거예요. 경제학자로서 아담 스미스는. 결국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네. 그 본성에서 경제적인 본성은 뭐냐? 소유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소유욕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건 경제학은. 어떻게 하냐. 최대한 인정해 주는. 그게 사적 소유예요. 네. 그다음에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경쟁을 붙여야죠. 그게 시장이에요. 네. 이건 인간 본성에 근거한 경제 운영 원리가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양대 원리는 사적 소유 제도와 시장 경제. 네. 반대로 사회주의는 공적 소유와 계획 경제. 계획 경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그거는 중국은 이제 깼죠 나중에. 이건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정치로 남아 있는 게 뭐냐? 끊임없이 인간의 보유한 숭고한 가치, 공적인 가치 이걸 고취시켜야 되고 네.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우리 실현하면 일당제를 지키는 거죠. 왜? 공산당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있는데 이걸 평생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정화를 해야죠. 자기 점검을 해야죠. 문제 있는 조직은 잘라내고 네. 문제 있는 사람은 솎아내고 이게 이제 사상 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도부에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있죠. 결과적으로 있는 건데. 막기는 쉽진 않죠. 예. 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영도 간부들은 어떻게 사상 통제를 하는가? 네. 당원은 또 당원은 어떻게 하는가를 네. 살펴서 마지막으로 국민. 그럼 일반 국민들은 네. 어떻게 하는가? 혹시 정프로님 네. 새마을 정신이라는 거 아세요? 뭐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새마을 정신 세 가지. 뭡니까? 새마을 정신. 네. 아, 새마을 정신 배웠는데. 새마을 정신. 그거 시골 가면 돌에다가 이마카 그러니까 뭐 있는데. 새겨놨잖아요. 그때 학교마다 가면 다 새겨놓고 네. 아, 뭐였지? 공부 안 하셨구만. 새마을 정신. 국민윤리 시간, 네. 도덕 시간에 맨날 그 그러니까 배웠는데 분명히. 근면자제협조. 아, 근면자조협조. 아, 맞아요. 튀어나와야죠. 아, 맞아요. 근면자조협조. 네. 저랑 한 10여 년 차이 나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아, 근면자조협조. 그렇죠. 네. 그 근면자제협조가 뭐예요? 인간이 자세돼 그건 자세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견제해야 되는 근면자조협동. 협동 아닙니까 협동? 협동. 네, 근면, 자조, 협동. 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혹시 그거 정프로님 하셨나?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 마을 청소하고 이러는 거? 마을 청소요. 네. 마을 아침에 6시 일요일 날 6시 되잖아요. 네. 그럼 스피커로 새만운동 노래 있죠. 새벽종이 울려나 막 네. 울리고. 아, 그거 동원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시대 차이가 네. 있구나. 저는 했어요. 아, 그래. 정말 싫어요.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아침 6시에 마을에 스피커가 울려 펴지면서 그 안 가면 이름 적어 가거든요. 나가서 청소하고 꽃밭 가꾸고. 아, 맞아. 꽃밭 가꾸는 거 많이 했지. 그건 많이 하셨죠. 네. 그게 바로 중국식 국민교육 운동이에요. 아,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뭘 하느냐. 국기에 대한 맹세문 네. 외우시죠. 아, 그건 외우죠. 네. 나는 자랑스러운 오케이. 앞에. 예. 거기까지. 국민교육 헌장은 저 그다음에 그건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 보시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이 아니에요. 저는인가요? 우리는. 우리는 이거 집단주의를 맞네. 고치는 우리는. 건데. 그러네. 우리는? 애국심의 집단주의의 주체는 항상 우리예요. 맞죠. 그래서 첫 기절이 민족 우리는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맞습니다.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에 대해 살려. 네. 역시 그게 바로 국민교육원장이에요.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매일 이걸 저 중국 국민들은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은 다르죠. 예. 방식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국회에 대한 맹세문이 있잖아요. 네.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성공 이후에 음. 한국시민 선서라고 그래서 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음. 또 그다음에 그 교육 직서라고 그래서 네, 했던 네. 거예요. 그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일본 육사 나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배운 게 그거니까 네. 60, 7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에 바로 국민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건 했을 거 아니에요. 6시 딱 되면 이제 애국가 딱 울리면 국기 하강식 네, 네. 하면 딱 멈춰갖고 국회의원 격려하고 그 기억 있으시죠? 있죠. 예, 그게 다 이제 그 잔재거든요. 중국은 그런 내용을 하지 않지만 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 국민교육 운동은 네. 크게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제가 3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저 재밌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법률 지식 보급 운동이라는 거예요. 법률 지식? 예, 법률 보급 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국민들한테 법률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1986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2월 4일이 헌법의 날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헌법의 날이 있나요? 재헌절. 예, 그건 재헌절은 뭐냐? 재헌국회. 네. 이제 헌법을 만든 날이죠. 그거 개념이 그래서 재헌국회를 열어서 네. 헌법을 중국에서는 그걸 헌법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1986년서부터 바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요. 이건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케이스는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건 권위주의 국가건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법률을 보급한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슬로건이 뭐냐? 1986년에 처음 5개년 계획을 시작했거든요. 네.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경제 계획은 하고 있죠. 지금도 중국이. 네네네. 그것처럼 법률 보급은 되는데 슬로건이 뭐였냐? 법률을 무기로 자신의 권리를 쏘아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이건 뭐 좋은 얘기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주요 타겟이 누구였었느냐? 처음에 최초의 5년 동안의 주요 타겟이 청소년하고 영도 간부들. 그다음 다시 5년은 또 누구였느냐? 사형기업가들. 그다음에 당정 간부들. 이런 식으로 타겟이 바뀌어가면서 네. 하는데 학교 이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 과정에 필수 과정에 법률 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그 인사 통제할 때 중앙 당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당대 세계 법률. 그래서 당교 프로그램에 반드시 법률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때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2가지 목적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뭐냐? 당정 간부들의 횡포를 막으려는 거죠. 횡포를 막으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죠. 이 근거로 싸워야죠. 네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스스로 당정 간부들의 횡포를 막고 자기 권리를 지키게 하는 목적. 이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뭐 목적이죠. 좋은 거네요, 진짜. 또 하나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법률을 알아야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위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네. 공산당이 만든 제도내를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할 목적. 이게 이제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그림을 네. 따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생활, 그 민법이 동반자다. 그 맨 왼쪽에 있는 메이하오 성후어 민파디엔 네네. 쌍반 이게 그런 슬로건이에요. 아름다운 생활은 민법이 동반자다. 이래갖고 대대적인 뭐 법률 보급 운동,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시진핑의 법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헌법 정신을 크게弘扬하자, 널리 알리자, 뭐 이런 식의. 네. 그다음에 저 큰 그 사진은 뭐냐면 그 법률 감독을 강화해서 농민공 우리 시대 한다면 이제 도시에 일자리로 온 사람들 있죠, 권익을 보호하자. 이런 걸 직접 나눠주고 홍보 활동하고 이걸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선 법률 소송이 확 증가해요. 법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알기 시작하니까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소송이 확 증가해요. 네. 참고로 중국에서는 행정소송법도 있어요. 이거 네. 뭐냐? 국민이 당정 간부에서 권리 침해를 받잖아요. 네. 그럼 소송하라는 거예요.
96년에 5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법률이 확 증가해요. 네네. 그다음에 국가가 무료 법률 사무소 있죠. 이런 걸 전국에 걸쳐 수천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다. 다시 하나는 네. 국민의 국민의 권리 보장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공산당 영도 체제 일당제를 유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법률 보호 운동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용어 가장 중국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말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네. 관심은 다 통한다. 네네네. 들어보셨죠? 네. 가장 잘못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법을 넘어서는 게 관시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처음 들어갈 때는 그거 믿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으로 그냥 두들겨 예. 맞는 일이 생기는군요. 다 생겨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은 안 되고요. 되는 일은 돼요. 관시 안 돼요. 관시는 어떤 역할이냐? 윤활유 역할이에요. 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뭐 이런 정도. 좀 더 성의 있게 이 정도지. 그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로 잘못된 가장 중국을 이해는 잘못된 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중국에서는 관심은 최고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중국서부터 1980년서부터 이런 걸 해서 그다음에 1997년에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요. 공산당의 정치 핵심 방침이 의법 치국, 이파治国 법률에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정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2020년에 그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를 법률을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진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바꿔 나가면 그들은 법을 적용 안 받는 거잖아요. 받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어떤 정치 조직이나 개인도 법 위에 올라설 수 없다. 거긴 공산당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법 지국의 공산당 내부에 적용하는 게 의법 치당, 법에 근거하여 공산당을 다스린다. 즉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정치 민주화와 정치 제도화가 있다. 정치 민주화는 국민이 네. 지도자들 뽑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이게 우리 같은 나라. 네. 정치 제도화는 법과 제도가 갖춰져서 중요한 정책과 결정이 그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고 집행되는 체제. 중국은 처음부터 정치 개혁의 목적이 정치 민주화는 아니에요. 공산당 일당제는 네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추구했다고요? 제도. 정치 제도화를 추구했. 그게 바로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중국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췄고요. 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 벤처기업들 수많은 벤처기업들 중국도 시장 경제잖아요. 네네. 그걸 지 멋대로 했을 경우 우선 그 포춘지에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에서 5개를 빼고 중국에 다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기업이 어떤 조직입니까? 이윤이 안 남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얻은 이윤을 내가 갖지 못하면 쉽게 표현해서 법과 제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권위주의 국가에는 들어가요. 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안 갖춰진 국가는 안 들어가요. 자본의 속성이에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권위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법률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마윈이 이렇게 뭐 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뺏긴 게 아니라 그 독과점과 관련된 법 있잖아요. 이런 게 맡기면서 네. 지배 구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죠. 총수가 갖고 있는 지분. 뭐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그걸 갖고서 전체 지배하죠. 하죠. 예. 만약 그거를 독과점 금지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만큼만 행사하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행사 못 하겠죠. 못하죠. 네. 예, 그거 한 거예요. 아 마윈에 마인한테.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인이 갖고 있는 엔트 그룹 있잖아요. 네. 엔트 그룹의 지분이 뭐 한 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6%의 지분을 갖고 지주이사를 만들고 네. 아시죠? 네. 이걸 통해서 실제로는 사실상 엔트 그룹의 50%를 장악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뺏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버넌스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는 약 6% 정도의 지분을 갖고 50%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배했는데 네. 그걸 금지시켜 갖고 6% 갖고 있는 거 그것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6%만큼의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알리바바가 항주에 있거든요. 네. 항주시 그
국유기업 있죠. 네. 거기서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이 마인의 지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뺏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버넌스 구조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꿨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엔투그룹이 상장을 하려면 홍콩법에 따라서는 2년 있어야 걸리고 중국법에 따르면 1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빨라야 1년 후에 엔투그룹 다시 상장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외신에서 본 기자예요. 근데 국내 신문은 제가 안 봤는데 국내 신문에는 뺏었다 그렇게 나와요. 거의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 말이 맞는지. 정부에 밉보여서 네. 근데 뺏겼다. 뭐.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네. 그 다음 사례는 정신문명. 네. 가있어 봐. 정프로님 마지막으로 중국 가본 게 언제셨죠? 저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가보셨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마이갓. 진짜요? 중국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전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아니 뭐 이거 중국의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중국이 아직까지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한번 네. 가보시면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네. 이게 뭐냐면 중국 가본 사람은 금방 아는데 네. 중국 가면 어느 도시를 가나 저 지방을 가나 네. 이 표지가 있어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켜야 되는 네.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치 새마을운동의 정신 3대 정신 네. 근면자주협조처럼 네. 가져야 될 정신을 12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네. 12개를 내서 맨 위에 거는 국가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사회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여기서 민주 이건 중국식 민주예요. 우리식 네. 민주가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문명이 있어야 되고 허시에라는 건 조화, 하모니, 조화를 이뤄야 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네. 그다음에 사회 차원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이거 우리식 자유가 아니에요. 평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법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애국. 그다음에 경업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직업 정신. 투철한 직업 정신. 그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요산 하는 거 사람이 선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마치 우리나라 구민교육 현장하듯이 있잖아요. 중국도 그전에 정신문명, 건설 지침, 시민, 도덕, 교육, 요강 이런 걸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집대성된 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 저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20년 전쯤에 한 20년은 좀 이러나 한 15년 전쯤에 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해갖고 24자로 해갖고 이게 바로 이제 애들 중국 초등학생들 다 외우고 다녀요? 네, 다 외우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하여튼 나중에 제가 볼 때 우리 2023년 네. 그 우리 정프로님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중국 꼭 가십시오. 중국에 반드시 가십시오. 올해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안 가면 네. 전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왜?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국가인데 그중 한 축을 지금 안 가보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지금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가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게 온갖 도시에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지 처음에? 무조건 북경입니다. 북경부터 가요? 무조건 북경 가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를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천을 가세요. 북경, 상해, 심천. 네, 그 순서로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미인이 많다는 곳이 어디죠? 소주, 항주?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 제가. 뭐 중국 그런 건 전공 안 하세요 또 갑자기. 뭐 그런 거 이제 어디 삼국지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 소주, 항주에 미녀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 전공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아니고. 또 순서로 올해 꼭 가시고 저한테 그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셨나? 자, 이렇게 해서 네, 24글자. 그다음에 이걸 또 온갖 공익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문명 그러니까 예의 범주를 지키고 법률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이 길거리 건너면 차 멈춰라. 예? 그다음에 버스 탈 때 이렇게 줄 서서 하라. 이걸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것만 하고서 이제 우리 요번 강의는 끝났는데 애국주의 교육운동. 참 중국 친구들, 중국 특히 젊은이들 애국주의 막 무지하게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국주의가 예. 뭐 그래서 막 무슨 막 불지르고 뭐 이런 거. 예. 같은 근데 이거는 결합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국의 국력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한편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20, 30대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20, 30대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게 197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대까지 개혁 개방을 40년이 넘었으니까 40대 초반까지는 어려운 시절을 몰라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세대예요. 그중에 특히 20대들과 30대들은 중국이 비약적으로 막 떠올랐던
이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 반면에 60대나 70대는 뭐 하는 세대냐? 문화 대혁명도 겪어봤고요. 배고픈 시절도 알고 네. 공산당이 잘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을 하죠. 네. 근데 이게 한편에서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자부심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길러진 거예요. 그게 뭐냐? 중국은 1994년서부터 공식적으로요. 애국주의 교육운동이라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해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더 이상 사회주의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국민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내가 공산당을 지지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또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 시장 경제의 필요 악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불평등 문제. 네.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불평등이 거의 라틴 아메리카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는 더 이상 사회주의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산당 일당 체제를 정당화할 것인가? 민족주의다. 근데 대신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소수민족과 탄족 간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애국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갖고서 90년대 중반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작해요. 방송, 학교 네네네. 또 온갖 것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피해 의식과 포위 의식을 포위 심리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마오쩌둥 시대에는 주로 뭘 강조했느냐? 공산당이 승리 의식을 강조했어요. 승리 의식. 네. 뭐냐? 우리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의 힘에 입각해서 의존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물러냈고 혁명을 했고. 혁명을 했고 장개석 국민당을 이겼다. 네. 우린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네네. 우린 당당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1990년대 중반서부터 슬그머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한편에선 피해 의식, 피해 심리 이게 뭐냐? 100년의 굴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100년의 굴욕?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중국 전체 역사에서 세계의 무대에서 내려온 적이 딱 100년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말기 뭐 이때쯤. 네, 그게 바로 1840년 아편 전쟁서부터 네네네. 1949년. 요거를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 100년의 굴욕이다. 이 100년의 굴욕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 100년의 굴욕 동안 우리는 온갖 제국주의자들 뭐 서양, 일본 석지에서 침략을 받았다.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100년의 굴욕을 결국 극복한 게 누구냐?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교육 방침에서는 이 애국주의 교육운동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뭐 일본 해서 첫 번째 니네들은 우리한테 잘못했어. 네네네. 잘한 거 없어. 두 번째 포위 심리. 이거 소련 붕괴 이유. 소련 붕괴된 다음부터 사회주의 강국은 중국밖에 없다. 미국과 전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우리 중국을 포위하고 포위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죽을 수 있다.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결국 피해 심리와 포위 심리가 노리는 건 뭐겠어요? 너희들 다시 100년의 굴욕 당하고 싶어? 결집해라. 공산당. 그렇죠. 공산당의 영도하에 똘똘 뭉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달성하자. 이러면 공산당을 지지해야 될 논리가 바뀌죠. 네. 기존엔 논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주의 원하지. 공동부유. 같이 잘 먹자 하는 사람 만들고 싶지. 그럼 우리 따라와. 근데 더 이상 그건 안 맥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우리나라 잘 살길 바라지. 우리 민족이 잘 살길 바라지. 다시 굴욕 당할래 너? 너 당할래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굴 따라야 돼? 공산당을 따라. 이래서 공산당을 지지해야 되는 즉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용해야 되는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먹히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백선 운동. 네. 100가지 이렇게 뽑은 거예요. 네. 책, 애국 도서, 애국 필독 도서 100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애들한테 방학 때 숙제로 내주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충무공 이수신 전기, 네. 을지문덕 전기. 세종대왕 전기. 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민족인가, 나라인지 민족인가. 이런 걸 적은 주옥 같은 책들. 혹시 우리 정프로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거 독후감 쓰기 안 해보셨어요? 했죠. 했죠. 위인전 독후감 많이 썼죠. 많이 그거예요, 네. 그거. 가장 기억에 남는 위인 누가 있습니까? 제가 썼던 독후감 주인공 중에는 저는 뭐 그냥 김유신이었던 것 같아요. 김유신. 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남으셨어요? 그때 이제 그 목 막 목자를 이래서. 네, 뭐 이 정도의 그 어떤 자기 절제. 저는 초등학교 때 책 읽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네네.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빌려보고 네네. 위인전 그때 이제 읽어라.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위인들이 있어요. 네. 어떤 위인전을 읽었느냐? 국민당 장개석. 장개석도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죠. 장개석 송촌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막사이사이 있었어요. 이거 공감하네. 네, 뭐 페스탈로찌 뭐 이런 사람. 네, 그 다음에 드골. 드골 있죠. 프랑스 드골. 이런 사람들 막 읽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왜 배신감을 느꼈느냐?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인.
박정희랑 같은 사람. 아.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아. 그래서 이 배신감을 느꼈던. 그러나 그 당시에 열심히 읽고 독후감 많이 쓰고 그걸 중국도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위인 일기 혹은 뭐 나라 사랑한 이런 컨텐츠들 지금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영화 보기 운동. 좋은 영화? 네. 그러니까 애국주의 영화. 국뽕 영화 뭐 이런 거요? 아, 정답. 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 있잖아요. 영화 네. 만들 때 외국 진출 신경도 안 써요. 아. 유일하게 헐리우드가 장악하지 못한데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다고 그러죠. 아시죠? 하나가 인도. 아, 인도 발리우드가 있어요. 예, 발리우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이에요. 아. 왜? 중국은요 자체 시장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을 막아요, 아니면 아, 막기도 하던데 네. 또 들어와도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래요? 이런 국뽕 영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보통 1,000만 관객 돌파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좀 나간다 그러면 1억 돌파해야 된다. 근데 이런 영화들을 그래서 중국 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어를 다 한국에서 배웠는데 네. 이제 중국 가서 열심히 또 배워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996년에 가서 쉴 때 좀 영화 텔레비전 틀면 있잖아요. 국경절 이럴 때 맨날 총 싸우는 거 총싸움밖에 안 나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총 싸우는. 그러니까 영화는 뭐냐? 일본 물리쳤다. 국민당 물리쳤다. 배달의 기수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얼마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열심히 싸운다. 이런 영화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혹시 그거 하셨어요? 우리 정프로님 초등학교 때 뭐요? 애국 영화 보러 50원 시네요. 갔죠. 예. 그거 예, 한 거예요. 갔죠. 그거. 단체 관람. 네, 단체관람. 예. 그거 그러니까 중국이 먼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7, 80년대 했던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 그 작전들을 잘 먹혀들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것만 봐봐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다음에 네. 영화 수준이 높아져 갖고요. 중국 요새 기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검열을 하다니까 제대로 못 만들죠. 그거 아시죠? 1990년대 초 넘어가서 중국 영화가 세계 무슨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는 상 얘기 많이 들어보죠. 받았죠. 그전에는 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못 받아요. 아. 그러면 뭐냐? 물량 공세예요. 이런 애국주의 영화는요 만들 때 인민해방군이 참여를 해줘요. 아. 화려한 그래픽. 한 10만 명씩 막 동원해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이모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다 드러나는데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 영웅, 보셨어요? 예, 네. 거기도 인민해방군이 참 도와준 건데 아. 영웅이 결국 뭐예요?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안 죽이는. 네네네. 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고 중국을 만들었고 국뽕 영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 그 장이모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뭘 만들었던 사람이냐? 개혁 개방의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90년대 중반 넘어오기 시작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법이 화려해지고 웅장해요. 스케일이 커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보면 재미는 있어요. 이런 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국주의 교육기지. 무슨 뜻이냐. 네. 나중에 중국 가시면 아는데 만리장성이나 모든 곳이 다 애국주의 교육기지라고 해서 아. 교육용이에요. 특히 이제 그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 중국 가면 맨 저기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데가 그 남경 그 대학살 그 추모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가보면은요 그 일본에 의해서 30만 명이 학살당한데 여기 가면 평일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참배하고 관람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 한편에서 이건 저는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끔찍한 모습이 뭐냐면요. 네. 그 당시에 학살해 갖고 그냥 시체를 매장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놔뒀어요. 네? 그 위에다 아크릴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갖고 그 현장을 예. 한국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예.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을 하되 이제 실내로 이렇게 해갖고 그 아키를 올려놔 갖고요. 네. 그 뼈 위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가슴 약한 사람들은 실제 사람 뼈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대로 모두 상상하게.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림 나가는 것에 왼쪽에 맨 밑이 어디냐면 그 산동성 위에 네. 있는 데인데요. 청일전쟁 기념관이라고 해서 청일전쟁하면 청나라가 일본에 패해서 네네. 대만 껴준 거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이런 거 기념 안 하겠죠. 중국은 기념해요. 굴욕적인 장소. 대대적인 만들어 말자, 놓고 뭐 외전 이거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전국에 걸쳐 갖고서 이런 기지가 600개가 되고요. 여기를 이제 상업화 시켜 갖고 이걸 홍색 관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유행하는 게 대장정 코스 뭐 보름짜리 이런 게 코로나 전에는요. 이런 홍색 관광한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10조가 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중국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게 뭐냐? 너 어디 저 혁명 유적진 진강산 가봤어? 이거 상업화 시켜갖고 대대적인 성공하는 거죠.
그 뭐 슬로건 보면 네. 그 맨 저 그림에 위에 보면 당짜에 워신중 당은 나의 마음속에 있고 용유엔 건 당저 영원히 당과 함께 가리라. 저 뭐예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다음에 주거짜의 워신중 조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지금 뭐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이게 중국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네. 그 애국주의 교육기지 운동 해갖고 앞으로 중국 가셔서 보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편말이 있고 다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시 답사하고 그러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요까지가 네. 이제 사상 통제에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70, 80년대 제일 그 반공교육 열심히 받았던 우리 선배님들이 예. 제일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는 제일 진보적인 맞아요.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아 이게 속았다라는 느낌 들으니까. 근데 중국은 대학생들이 더 애국주의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바로 우리가 그 조직 통제할 때 대학 통제 기억나세요? 네네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과가 받쳐주니까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는 예. 조금 시간을 좀 두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네, 일단 과연 사상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7강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제일 많이 봤을 소식일 텐데 뭐 SNS나 그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과연 통제가 또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